안녕하세요. 화도신중학교 2학년 친구들. 지난 한 주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통회화라고 하는 단원을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학습지와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수업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학습지와 필기도구 모두 준비되셨죠? 필기도구는 연필이나 타프 말고 볼펜이나 형광펜과 같이 지워지지 않고 색깔이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학번 이름 깔끔하게 쓰고 시작합니다. 자, 1번 전통회화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전통회화란 지필 연묵을 주재료로 하여 그려진 그림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 지필 연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자, 지필 연묵이란 종이, 붓, 벼루, 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필연묵과 연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문방사우. 문방사우란 문인들이 문방에서 쓰는 대표적인 도구인 지필연묵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방, 서재에 있는 사우, 4명의 벗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선비들, 문인들한테 이 지필연묵이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운 물건이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전통회화의 일반적인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먹의 농담과 그리고 이 선의 변화로 표현한다 라고 설명을 했지요. 먹이 전통회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먹 하나를 가지고 물의 농도를 조절해서 진하고 연하기의 농담과 그리고 먹선의 두께의 변화를 통해서 그림의 다양한 조형 효과를 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여백을 강조했다. 그럼 여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백은 그림에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공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전통회화에서는 이러한 여백이 단순히 그림의 빈 공간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로서 조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백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 시각적 여운을 주고요. 두 번째, 무한한 공간을 제공하고요. 세 번째,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전통회화는 정신성을 강조하고 상징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회화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제에 따른 분류예요. 화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림의 소재가 되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산과 물 등의 자연 풍경을 그리는 것이다. 무엇이었나요? 산수화였죠. 그러면 아래에 그림 중에서 우리 산수화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산수화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화가가 그린 인황제색도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서울에 있는 인왕산에 비 오고 난 뒤의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새나 짐승처럼 털이 있는 동물을 그린 그림이다. 무엇이었나요? 영모화였죠. 그러면 아래 그림 중에서 영모화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래 있는 거 조선 초기의 이암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목연도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개를 소재로 그린 것, 털이 있는 동물을 그린 거니까 영모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꽃과 새를 그린 그림이죠. 한자로 하면 꽃화, 새조 두 글자를 붙여서 화조화라고 하죠. 화조화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래 있는 거 찾으셨죠? 이것도 조선시대의 심사정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딱따구리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매화 꽃이 있는 나무와 딱따구리 새를 함께 그림에 배치해서 그린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풀과 벌레를 그린 것이죠. 풀, 초, 벌레, 충 합쳐서 초충도가 되겠습니다. 초충도 바로 화조화 옆에 있지요.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곤충들 우리 같이 함께 다 찾아봤었죠.
자, 다섯 번째는 각종 기물, 물건이나 꽃 등을 그리는 그림이죠.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정물화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기명절지화였죠. 기명절지화도 한번 찾아볼까요? 맨 아래에 있는 그림 기명절지화지요. 화분이라던가 벼루, 화로, 꽃병 이러한 다양한 실내에 있는 물건들을 어우러지게 그린 것이었죠. 마지막 여섯 번째 매난국죽을 그린 것이다. 매난국죽은 군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사계절을 상징하는 식물로 설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봄은 매화, 여름은 난초, 가을은 국화, 겨울은 대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자, 이건 무엇이었나요? 사군자죠. 사군자는 맨 위에 있는 그림이죠. 4개 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나무, 두 번째 국화, 세 번째 난초, 마지막으로 매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제에 따른 분류, 산수와 영모와 화조와 초충도, 기명절지와 사군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화제에 따른 분류명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이 정도는 중학교에서 알아두셔야겠지요. 화제에 따른 분류 중 우리 풍속화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화란 조선 후기에 발달한 장르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중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고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풍속화도 발달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풍속화란 어떤 삶의 풍속들,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풍속화라고 합니다. 풍속화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2명이 있어요. 김홍도와 신윤복이죠. 2명의 화가가 풍속화로는 가장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인데 같은 풍속을 그렸지만 그림에서는 굉장히 큰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를 비교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재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는 서민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노동하는 모습이라던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죠. 반면에 신윤복은 양반이나 기생들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풍류적인 삶, 놀이문화,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냈지요. 재료면에서 비교해 볼게요. 재료면에서는 김홍도는 수목을 위주로 그렸습니다. 먹을 주 재료로 사용을 했지요. 반면에 신윤복은 채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특히 인물의 옷이라던가 배경에 이러한 채색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와 재료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홍도는 그림이 소박하고 해악과 익살이 나타나지요. 반면에 신윤복은 그림이 화려하고 탄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 아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홍도의 예시작품은 씨름이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가운데에 주인공들이 씨름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동그랗게 앉아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옷 색깔 모두 하얀 거 보이시죠? 서민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신윤복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뱃놀이를 가는 그림이지요. 주인공들은 양반들과 기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그림과 대비되게 뒤에 아름다운 배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옷 색깔에서 화려한 색채가 드러나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풍속화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이해해 봤습니다. 전통회화의 분류 중 2번째 그리는 주체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는 주체,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문인들이 정신수양과 취미로 그린 그림이다. 아,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문인이구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명은 문인화예요.
그래서 이 문인들, 선비들은 직업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수양과 그리고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렸지요. 그리고 재료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먹을 주로 사용해서 수묵 위주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소재 면에서는 산수화나 사군자를 많이 그림으로 그렸지요. 아래 예시작품 중에 첫 번째 그림이지요. 조선 말기에 김정이라고 하는 선비이자 화가이자 문필가가 그린 세안도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김정희의 세안도라고 하는 작품은 문인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보면 알 수 있듯이 먹을 위주로 다 그려졌죠. 수묵 위주의 표현이 나타나고 산수와 자연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재료와 소재에서만이 문인화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인화는 그 그림의 내용,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요. 자, 이 그림은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 생활을 가서 그린 그림이에요. 유배를 갔기 때문에 그 전에 권력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사람이 아주 넘쳐났었을 텐데 유배를 가고 나니 이제 인간관계가 모두 끊어졌겠지요. 그 와중에서도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끝까지 자신을 챙기고 멀리 유배가 있는 자신에게 책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나무,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상적의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같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분류는 서민이 그린 그림이에요. 서민이 그렸다. 그래서 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민화는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서민들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칙을 잘 알지 못하고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겠지요. 어떤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느냐? 기복과 장식을 목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안을 꾸미는 이러한 장식적인 요소로 민화를 많이 사용을 했었지요. 그림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문인화에서 수묵을 위주로 그려졌다면 민화는 채색을 위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래 예시작품 두 가지 있지요. 첫 번째는 까치와 호랑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새해에 좋은 소식이 집에 들어온다, 복이 들어온다라는 의미로 그림을 그렸던 기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어자디를 장식하는 그림이었죠. 왕과 왕비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여러 상징적인 도상들을 그림에 넣어서 그렸던 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는 주체에 따른 분류 문인화와 민화를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전통회화의 분류 중 세 번째, 재료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크게는 먹과 물감이 있겠죠. 그 먹과 물감을 어느 정도 비율로 중요하게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먹을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수묵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하는데 연하게 채색했다.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먹이 더 주인공이고 물감은 보조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수묵 담채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먹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물감만으로 그려진 그림도 있어야겠죠. 물감을 주 재료로 사용해서 채색 위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은 진채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료에 따른 분류, 수묵화, 수묵담채화, 진채화 세 가지 분류명 같이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통회화의 표현기법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전통회화를 그리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먹을 쓰는 방법, 나무를 그리는 방법, 꽃을 그리는 방법, 과일을 그리는 방법 등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세 가지 표현기법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이나 물감의 농단만으로 형태를 바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몰골법이었죠. 자, 두 번째는 먹으로 윤곽선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먹이나 물감으로 채우는 방법이었죠. 이건 무엇이었나요? 구룩법이었죠. 몰골법과 구룩법은 일반적으로 전통회화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는 표현 기법입니다. 두 가지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몰골법은 아래 그림 보이는 것과 같이 스케치를 하고 바로 안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윤곽선이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구룩법은 스케치를 하고 먹선으로 미리 윤곽선을 그리고 나서 그 안을 먹이나 물감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윤곽선의 유무를 가지고 몰골법과 구룩법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 기법 한번 살펴볼게요. 붓의 속도 그리고 먹의 농담의 변화를 활용하여서 먹선으로만 그린다. 무엇이었나요? 백묘법이었죠. 백묘법은 먹선으로 그릴 때 속도에 따라서 두께의 변화가 달라지는 거, 그리고 이 먹선의 농담의 변화에 따라서 진하고 연하기가 달라지는 거,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물화에서 의습, 옷의 주름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아래 예시작품 보이듯이 인물화 있지요. 사람을 그렸는데 먹선으로만 그려져 있어요. 특히 복잡한 옷의 주름, 의습이 도드라지게 보이지요. 이것이 바로 백묘법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통회화를 학습지에 필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기 모두 열심히 잘 하셨겠죠? 오늘 한 학습지는 미술 파일에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등교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